반갑습니다. 예, 이현우입니다. 그 광고 영상이 그렇게 핫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 그게 원래 섭외는 그냥 단순히 방송국의 한 작가가 연락이 와서 뭐 간단히 찍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서 그냥 찍은 건데 알고 보니까 하루에도 한 열 몇 번씩 3개 방송국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무게가 더 무거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왜 저를 선택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저 얼굴을 못 보고 뒷모습만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해서 보니까 오늘 상당히 또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백신이 해결이 될 수 있을런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바로 시간이 1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시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그 조건들, 실제 일본의 식민 통치가 울산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다뤄야 할 부분이. 그래서 그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좀 벅차고 시간도 모자란 것 같아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 예.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실 요거 엽서 사진인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이 사진을 찍고 엽서로 만드는 걸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 즐겨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비행기에서 울산을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부감한 울산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찍은 울산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는 이 정도가 울산 시가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포인트죠. 울산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울산 초등학교. 지금은 철거를 해서 빈터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다 차를 요즘 대고 있습니다만. 이 터가 대단히 중요한 터입니다. 왜냐하면 600년간 울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인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 객사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객사. 옆에 여기에 동원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울산을 다스리는 사또가 이 동원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그 옆에 있는 내아라고 하는 건물에서 잠을 자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쪽 편에는 객사라고 해서 손님들이 끝없이 관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재우면서 동시에 임금님의 위패를 모셔가지고 15일마다 관리들이 임금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서 예를 올리는 망골례라고 하는데요. 그 행위를 하던 객사라는 건물이 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모든 행정구역에는 이 객사가 다 있습니다. 모든 행정구역에는 사또가 있는 곳에는 객사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이 있는 곳에도 객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병령에도 객사가 있었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남목관이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남목관이 있는 곳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면 한가운데 태극기를 늘 놔둬야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도 그런 상징물로 이런 객사라는 건물들을 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몰락하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 객사라는 건물 터가 넓고 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요즘 말로 국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로 많이 쓰냐면 학교 건물로 많이 바꾸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학교를 세우려면 학생들을 수용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그거를 준비하기에는
100년 전, 120년 전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객사라고 하는 건물과 앞에 공간을 국유지고 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 객사가 대부분 학교로 다 바뀝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울산의 중심지, 울산 초등학교 되고요. 언양 가면 옛날에 언양현이 있었잖아요. 언양 초등학교 터가 바로 또 객사예요. 남목 초등학교 있죠. 남목 초등학교가 바로 남목관이 있던 그 관하의 객사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지역에 가장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 있다? 아, 그럼 거기는 옛날 객사였겠구나. 라고 찍으면 거의 한 95%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터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빈터가 됐고요. 남아있는 건 요거. 요 나무 있죠? 요 나무 한 그룹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해화나무인데 일명 괴목이라고도 하죠. 전통적으로 관리들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회화나무, 두 글자는 괴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래는 뭐 공자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자가 제자들 가르치던 곳에 그 괴목, 즉 회화나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공부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이런 나무들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한 그루 더 있어요. 여기 한 그루가 있고. 근데 최근에 다 없어지고 요 나무만 남았는데 이 나무가 대충 나이가 한 500년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와 근현대의 역사를 오롯이 안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금 상징물이 이 괴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거를 막 하고 주차장처럼 임시로 막 만들 때 포크레인으로 잘못 뿌리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번 나중에 시내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살까 아니면 죽을까. 나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리를 한다면서 포크레인으로 잘못 나무를 건드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울산의 가장 오랜 역사를 알고 있을 이 나무가 사라질 위기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울산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여기 소위 말하는 태화루죠. 태화루라고 불렸던,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이거는 북을 달아놓고 북을 치던 일종의 고로 같은 겁니다. 고로. 예. 태화루는 원래 여기가 아니고 지금 태화루 있는 장소에 있죠. 거기 있었는데 그게 아마 고려 말이나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그 앞에 다는 편액이라고 그러죠. 큰 액자, 글자 써놓은 거. 그것만 불 안 타고 구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자를 여기다 달면서 여기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태화루라고 그냥 불려지게 된 것이지 원래 태화루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T자형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웬만한 다른 지역에 가도 거의 T자형으로 이렇게 객사 앞을 해서 이렇게 시가지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울산시장이라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5.1장. 조선시대부터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일제강점기 때도 5.1장이 바로 여기서 열렸어요. 울산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지금은 5.1장이 저쪽 태화동 쪽으로 옮겨져 있죠. 근데 원래는 여기 쓰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를 찍은 사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울산 군청이라는 이제 군청의 건물을 만들 때 원래 여기 사또가 있던 곳이니까 여기가 군청으로 그대로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이제 군수를 임명해서 울산을 다스리면서 요 앞쪽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냈어요. 요렇게. 군청이 이제 중심이니까. 행정 중심지가 조선시대는 객사 중심이었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는 군수가 있는 곳이 앞부분이 뻥 뚫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1917년쯤에 요 길을 닦은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1921년도에 여기 저 병령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편열차 기억나시죠? 협계열차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바로 최초의 울산역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딱 내리면 바로 군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소방서 있는 데 있죠? 그 소방서 자리가 바로 울산역이에요. 거기서 내려서 울산군청으로 그냥 걸어 올라가는 거죠. 예. 지금 많이 그 무슨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커피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 울산의 도로가 이렇게 딱 끼고 원래 있던 T자형에서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원래부터 있던 도로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시계탑 거리입니다. 시계탑 사거리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예. 여기는 현재 문화의 거리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상 울산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통치할 때 모든 어떤 핵심 권력기구나 행정기구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학교를 만들었고, 그 옆에 여기가 이제 군청인데 건물을 새로 졌어요. 어이구. 제가 그랬나요? 아니죠?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군청 건물 나중에 한번 더 보실 건데 군청 건물이 이렇게 새롭게 지은 게 있고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에는 우체국. 여기가 울산 경찰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식 건물이 아니고 아직까지 뭡니까? 기와집 형태로 지금 울산 경찰서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쪽, 요 마당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울산 법원 지청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던 언양이나 병령이나 남창 분들이 어디서 재판을 받았냐면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 1심 재판을 받고 이제 항소한 사람들은 대구로 갔고요. 그렇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은 바로 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부산 교도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태형이라 그러죠. 엉덩이를 맞는 그 체벌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여기죠. 여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로 요 터를 기억하시냐면 중부도서관. 중부도서관 터가 사실은 법원이 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군청, 우체국, 경찰서, 법원. 예.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마당 같은 거 이렇게 보이죠? 예. 이 마당 보이고 있는 여기가 오송정이 있는 곳이에요. 동원 안에 들어가면 숲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오송정이라서 그 비석 많이 있는 곳에 오각형의 오송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이 나중에 뭐로 이용되냐면 바로 울산 신사. 일본인들이 자기들 귀신을 믿는 신사를 설치할 건데 신사가 보여요.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년대 후반부터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신사에 와서 참배한다는 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줄을 서는 거죠, 이렇게. 신사. 나중에 여기는 뭐로 바뀝니까? 요 반 잘라서 여기는 안기부로 바뀌었죠, 나중에? 요 터가? 안기부 터입니다, 그러니까. 안기부가 여기 있었다가 상안동인가 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요 밑에 있죠? 여기 어딘가. 그리고 여기는 옛날 방송통신대학이 있었죠. 예. 이 방송통신대학은 안기부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도 국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국유지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빈터로 공원처럼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여기 무슨 건물 같은 거 큰 거 보이죠? 여기 해남사입니다.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도 여기서 이제 우리 울산의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회의를 자주 해요. 예.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무슨 길쭉한 게 뭐가 보이는데 철탑입니다. 무선전신국 철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를 연결하는 무선으로 그쪽 날씨가 지금 어떠냐? 우리는 이쪽 날씨가 어떻다? 비행기 가도 될까? 비행기 와도 돼. 이런 것들을 송신하기 위해서 만든 무선 전신국입니다.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기상국, 해방 이후에 기상국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상대가 다시 혁신도시로 이사를 갔잖아요. 지금은 보수대가 아니구나. 광역수사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아직 안 가보셨군요. 예. 광역수사대가 광수대가 들어가 있어요. 광수대. 예. 예. 그러니까 요 라인이 바로 전부 다 핵심적인 라인입니다. 뭐 나중에 이 사진 또 한 번 더 이용할 건데 요 건물이 사실 미리 봐두시면 학교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요 보이는 하얀 건물 하나 보이죠? 요게 바로 울산 청년의 건물이에요.
울산의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울산 청년의 건물이 이렇게 하얗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3.1회관이라고 허름하게 지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여기가 면사무소가 있던 곳입니다. 면사무소, 울산 면사무소. 예. 그러다 나중에 울산읍이 됐을 때 울산읍 사무소는 요게 울산읍 사무소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중앙동 동사무소인가? 예, 예. 행정복지상태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이고 여기 보이는 넓은 공간 보이죠? 여기에 양사초등학교예요. 그런데 양사초등학교는 해방 이전에는 일본인들이 다니던 일본인 학교예요. 울산 심상소학교가 있던 곳이고 이렇게 이제 운동장이 있는데 울산 초등학교와 달랐던 점은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운동장이 앞에 건물 앞에 있다면 일본 애들 심상소학교는 건물이 남쪽에 있고요. 운동장이 북쪽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 모습하고는 반대죠. 지금 양사초등학교 가면 이쪽 편에 건물들이 서 있는데 운동장 앞에 있고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거꾸로 돼 있었어요. 여기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이쪽 편에는 주로 이제 요 라인을 연결해서 이쪽 편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일본인들 주택지가 많았고 이쪽 편으로는 조선인들의 어떤 주택지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진은 과연 언제 찍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선정신국은 1930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년 이후에 찍었다는 건 이제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울산 초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원래 앞에 객사 건물을 교실로 쓰고 있었어요. 교실로 쓰고 있었는데 1934년에 낡아서 이 객사 건물을 뜯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객사 건물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1934년 이후에 찍은 사진인 거죠. 그런데 울산 비행장이 1937년까지 이용이 됐거든요. 38년부터는 대구 비행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울산에서 34년에서 37년 사이에 울산 비행장이 있을 때 그때 찍은 사진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대충 이제 뭐 울산의 큰 어떤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지도를 이제 보시면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예. 지도가 잘 안 보일 건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이제 지도에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있던 이제 길이 요 형태로 돼서 T자형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새로 생긴 도로가 되겠죠. 그리고 기차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차가 들어와서 여기에 울산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동원이 있던 곳은 군청으로 바뀌었고요. 그 앞쪽에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는 우체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가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죠, 이렇게. 그리고 경찰서와 군청 옆쪽에,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편으로 법원, 울산 법원, 지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편으로 가시면 여기가 그나마 이 울산 읍내에서 좀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둔 겁니다. 나중에 이제 30년에 들어서면은 무선전신국이 탑이 높은 데 가야 송신이 잘 되니까 조금 더 높은 곳에다가 무선전신국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답사를 가면 이게 반나절 코스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게 한 10시에 출발하면 12시에서 12시 반까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답사라는 코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몇 군데를 조금 더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전통적인 울산의 울산장, 읍내장이 쭉 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아마 학성여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학성여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울산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농협의 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농협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예. 쭉 내려오면 요 첫 번째 만나는 사거리의 밑에 부분에 바로 자동차부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버스 정류장가 있었죠. 예. 버스 정류장이 좀 있었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울산역이 있었고요. 요 울산역이 1935년도에 저쪽 옆으로 학산동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텅 빈터가 돼버려요. 그런데 철도청, 요즘으로 치면 철도청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빈터가 국유지 형태로 남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시 뭐를 세우게 되면 소방서. 그래서 소방서라고 해서 울산 소방회관이라는 게 세워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옆쪽으로 세무서라는 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치기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주로 가던 시장은 이쪽입니다. 이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시계탑 거리 밑에 부분. 중앙시장 중앙시장 가기 전인가요? 그 주차장 큰 데 있는, 그걸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가 이제 원래는 일본인들의 어체류, 물고기나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터였어요. 예. 원래 조선인 사람들은 여기죠. 이 거리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장을 받던 거잖아요. 근데 일본인들한테 이제 매일같이 신선한 야채나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장을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 두 개의 기능이 합쳐져서 매일같이 열리는 시장이 조선인들한테도 필요하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와요. 여기 보면 이제 울산시장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성남시장입니다. 예. 원래 성남시장 터가 연못이었습니다. 그 밑에 전체가 연못입니다. 연못. 연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을 20년대 말인가 30년대 초반에 땅으로 흙을 메꿔서 거기를 시장터로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쉽게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를 경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그러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인들도 어느 쪽에 놓아야 유리한지 조선인들도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늘 경쟁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현재 이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이 지도가 바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화면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요 책에 이제 사실은 저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 제목이 이제 울산 근대를 걷다라고 해서 2015년도에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분이 시의 보조를 받아서 펴낸 책인데 그 안에 있는 지도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걸 구하신 분도 몇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한 2권 정도 여분이 더 있어요. 예. 비상용으로. 2권 정도가요. 예. 예, 시에는 지금 이게 없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때 2권의 여분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예. 2권의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가져갈지는 뭐 저는 설정을 못 하겠고 좋은 방안을 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없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제 밑에 보이는 거는 이제 어떤 조선시대 때 건물들이 일제강점기 때 뭐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객사, 학성관이라 불렀던 객사는 울산 초등학교가 됐다가 지금은 빈터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중부도서관이었던 곳은 여긴 등기소라 되는데 왜냐하면 법원 건물이었다가 1924년도에 총독부가 울산 법원을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상남도에 있던 법원 한 7개 정도를 울산과 같이 없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 기능은 어디로 가냐면 부산 쪽으로 가서 재판 기능이 있고요. 그렇지만 등기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등기는 필요하니까 그 등기를 처리하는 업무만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뒀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중부도서관으로 바뀌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 건물이, 여러분들 울산 지금 지방법원이 몇 년도에 울산에 독자적으로 생긴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 안 됐죠, 그죠? 의외로 1962년부터 공업화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려 들어왔는데, 울산 사람들은 잘 편안하게 잘 살았는지 사건이 없었는지 법원 건물을 따로 두지를 않고 오랫동안 있다가 1982년도에 처음으로 울산에 법원 지청이 다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가 울산에 독자적인 법원 건물이 없었던 거죠.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찰서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작청이라고 불렀던 건물입니다. 작청. 이 작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방의 향리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건물이 터졌습니다. 거기를 이제 경찰서로 바꿨다가 북정공원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미술관터로 중부도서관터하고 같이 묶어서 미술관터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이제 개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은 지금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우체국을 뜯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근데 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사실 나중에 보시면 중요한데 이걸 뜯어가지고 없앤다라고 해서 어떤 단체에서는 그래서 되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무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나무도 원래 있던 나무죠. 예. 근데 요즘은 워낙 효율성이라는 걸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면사무소 있던 곳은 원래 군기고 도청소라고 해서 있다가 면사무소가 됐다가 태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경주이 씨들, 제실 겸, 그 다음에 또는 뭐 서당 비슷하게 이용되던 태화선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최근에. 여기가 없어져, 그 주차장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아마 중구문화원 건물로 새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화선 어디로 갔나 했더니 학성공원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거기만 하나 찍어보고. 예.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거 예. 그다음에 이제 양사초등학교는 이제 양사제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19세기 때 향교나 서원의 기능이 떨어져서 양반들이 자기들 자제를 따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따로 만든 학교입니다. 원래 이제 향교라고 하는 거는 양반들과 평민들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서요. 그런데 이미 16세기가 되면 양반들이, 향교의 지방의 양반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하고 섞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서원이라는 걸 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쯤까지는 먹혔는데 18세기 후반쯤 되면 서원이 워낙 많아지고, 그리고 서원을 나온다 해서 뭐 과거에 합격을 잘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19세기 때 양반들 자제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시키는 양사제라는 학교를 다시 만들었었어요. 19세기 때 지방 곳곳에서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양사제라는 건물이. 그 학교 이름을 따서 이제 여기가 양사초등학교라는 이름이 붙는데, 원래는 이 터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 터로 바뀌었던 거죠. 어떤 이런 식의 이제 변화를 겪게 됐던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요 사진들은 1915년도에 그 동원 쪽 건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격차가 보이죠,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은 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반학헌이라고 하는 동원에 가면 그 사또가 앉아있고 하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건물입니다, 이게. 이 건물에 이제 유리창을 달고 벽을 달고 해가지고 군청 회의실로 쓰고 있었어요. 여기를 1915년까지. 15년 말에 여기를 뜯어 고쳐가지고 신식 건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식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찍은 거는 1939년도에 울산 군청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들어간 출입구에 이렇게 포치라고 해서 비나 햇빛 같은 거를 막기 위한 처마라 그러죠. 이거를 다는 게 일본식 건물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긴 처마가 있는 거지 출입구 안에만 딱 그렇게 가리개를 앞으로 내미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요 포치라고 하는 일본 애들도 이제 서양 거를 본받은 건데 하여튼 요 포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면은 차가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차가 이 현관 입구까지 딱 들어가서 내려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2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만든 군청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어요.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울주군청으로 쓰이고 있다가 이게 이제 80 몇 년인가? 80 몇 년인가에 아마 옥동 쪽으로 군청이 이사를 또 갔다가 최근에 또 그 옥동에 있던 군청이 청량 쪽으로 이제 다시 또 옮겨가게 된 거죠. 이런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인가? 예. 안 먹히네요. 아, 예. 자, 그러면 저 건물에서 이제 일을 했을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울산에 이제 군수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 1910년 나라가 망할 때 울산의 군수였던 사람은 윤명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손지연, 김철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신택원 이렇게 해가지고 1939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인이 이제 군수로 오기 시작합니다. 예. 일본인이. 그래서 45년 8월 12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4명의 일본인들 군수가 왔다라고 이제 보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조선인이었어요. 창씨 개명을 한 조선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 군수는 3명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겹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김철정. 왜냐하면 1914년 3월 달에 언양과 울산이 합쳐지잖아요. 예. 1914년 읍면 폐합할 때 그때 언양 군수였던 이 사람이 울산 군수로 온 거예요. 김철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이제 이 표시였던 거죠. 이 사람이 울산 군수로 와서 1918년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3.1운동 때 바로 울산에 군수로 있던 신택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3.1운동 일어날 때 1919년도에 군수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조선인 이 울산 군수들은 천만다행으로 다 친일파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친일파 인명사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예. 물론 뭐 군수국까지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찾아보니까 다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재밌는 놀이를 해야겠죠. 누가 더 잘하나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이 가운데 여기 보이는 손지연이라는 사람과 손용목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대를이요? 예, 대를 이어서였습니다. 예. 그럼 이 가운데서 가장 이 친일파로 활동을 많이 해서 욕을 태박으로 먹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손용목이라는 사람입니다. 20년대 때의 상당 기간을 울산 군수로 있었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를 2번 하고요. 충남인가 충북 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를 또 1번인가 해요. 예. 죽기는 1950년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지사를 할 때, 그리고 또 전남 도지사 할 때는 그때가 이제 그 일제강점기 말이 돼서인지 말 그대로 이제 징병 이런 걸 독려하는 글뿐만 아니라 연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앞장서서 해가지고 실제로 49년도 반민특위가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할 때 도마를 갔었어요.
그렇지만 잡혔었고 재판 과정에서 풀려났더라고요. 일단은요. 풀려나 있다가 1950년에 사망을 한 울산 군수 중에서는 가장 친일 행위가 가장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이필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필동. 이 사람은 37년 8월 달에 울산 군수를 그만두고 어디를 갔냐면 만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만주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본 애들이 만주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주국 통치할 때 그 조선 관리들 능력 있는 관리들을 좀 뽑아서 만주국의 중간 간부급 정도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발탁해서 뽑아가는데 이 사람이 뽑혀서 가요. 예. 일을 굉장히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7년 8월 달 이렇게 돼 있는데 37년 7월 7일 날 중일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더 강화되고 만주국을 더욱더 짜임새 있게 다스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조선인 관리들을 여럿을 끌고 데려가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환상이 많이 불었었어요. 만주는 이제 새로운 우리의 유토피아다라고 해서 만주를 그 당시에 만주 낙토 이렇게 불렀거든요. 낙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 옆에 보이는 요거는 이제 읍장입니다. 원래 일본은 총독부가 지방을 통치할 때 가장 핵심 행정 단위를 뭐라고 봤냐면요. 면이라고 봤습니다. 면 단위를 장악해야만 조선을 장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 밑에는 면이잖아요. 면 밑에는 이제 촌이고요. 그러니까 리나 동이라는 단어가 붙죠. 이랬을 때 어디를 장악해야 되냐면 군을 장악해서는 완벽하게 조선인들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워낙 범위가 넓고 그 사람들 전체를 끌어모아서 움직이려면 한 명의 군수에 한 20, 30명의 군 관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조선인들을 장악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촌락과 군 사이에서 어떤 행정 단위를 장악해야만 조선인들을 장악할 수 있냐 봤을 때 일본인들은 면단이라고 봤었어요. 근데 사실 면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도 면이 있었어요. 면이 있었는데 그 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행정력이 강한 행정 조직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월급을 요즘처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 중에 너가 해. 너 좀 일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그냥 사무 보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면을 장악해야 된다고 했지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관행이 있다 보니까 면장이라고 해봤자 1910년대 면장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일 잘하고 일본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면장들이 아니에요. 면 사무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방에 건물 중에서 방 하나를 그냥 면 사무소로 쓰는 수준인 거예요. 그게 1917년, 18년까지 실제의 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총독부가 면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1917년, 18년부터 면 단위 수준의 사람들한테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주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부분의 일부를 그 면장과 면석이라 그러죠. 라는 사람들한테 월급처럼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면장과 면석이의 기능이 10년대 말부터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된 건 20년대에 와서거든요. 20년대 와야 이 전체적인 어떤 체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 말에 총독부가 이제 모범 사례를 발굴합니다. 면장들 가운데 조선 팔도 면장들 가운데 일 잘하는 아주 능력 있는 면장들 한 102명을 뽑아요. 그 당시 면이 3,000 한 몇백 개쯤 됐거든요. 조선 팔도예요. 예. 예. 왜냐면 군이 원래 조선시대 때 군이 한 320개였어요. 그런데 1914년도에 군면 폐합할 때 220개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수가 한 220명이에요.
그 군당 이제 면이 또 10개에서 20개씩 익히는 거거든요. 울산은 면이 한 18개쯤 있었거든요. 울산군 안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3,100개 몇 명의 이제 면장 중에 102명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면장을 뽑았는데 그 102명 중에 울산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럴 같은 느낌이 든다, 그죠?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막 뒤져보니까 와, 그 3천 몇백 명 중에 102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울산 사람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름도 잘 나와 있어요. 그 설명도 다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자기 집 한 칸을 사무실로 내서 직원들 데리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런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라는 책자가 나와 있어요. 아예요. 예. 이름도 나와 있고 일단 성만 가르쳐드리면 김씨더라고요. 예. 김뭐뭐라는 분인데 범서 면장이었어요. 예, 범서 면장. 예, 하여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해가지고 20년대 때 보면 그 면들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중요한 군 단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정면이라고 해서 면 가운데서 일반 면이 아닌 지정면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특별 대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방화진 같은 곳이 있던 동면 같은 데가 지정면이 되는 거예요. 울산 면도 군수가 있고 행정 중심지이고 일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울산 면도 지정면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년대가 되면 이 면을 통한 지방 행정을 더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정면한테 뭐를 주려고 하냐면 지정면은 뭐가 없었냐면요. 재정 편성권이 없어요. 자체 수입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총독부에서 내려준 예산 가지고 그냥 쓰는 거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랬냐면 그런 면 단위 수준한테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권한을 주게 되면 뭐가 면 단위가 세지냐면 자치 능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중앙에 눈치를 안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돈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걸 겁을 내가지고 면 단위에 그런 기능을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년대가 되면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막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만큼 이제 자체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30년, 28년, 29년도부터 이제 총독부가 그러면 지정면이라고 하는 그 면한테는 그런 기능을 주자. 일종의 자치 기능을 주자. 예, 자치제 같은 기능을 주자. 그러면서 실시되면서 나온 게 읍이란 제도예요. 그전에는 읍이란 게 없었어요. 예, 이제 지정면을 읍으로 바뀌면서 그 읍에는 자치 권력을 주는 거죠.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제 그거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를 할 수 있는 그 의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읍회라고 하는 게 이제 읍위원을 뽑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읍위원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의회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언뜻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총독부가 고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인들 가운데 명망가들이나 유력자들을 그런 권한을 약간 주면서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나라가 망한 지 한 20년째 지나니까 그 체제 속에서 벌써 살아나온 조선인들 가운데 자산가라든지 명망가 유력자들이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행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사람 심리가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안 가지고 계신가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읍이라는 어떤 새로운 행정 단위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자치권을 주는데, 그런데 일본 애들이 절대로 안 놓치는 게 뭐냐면 읍장은 무조건 일본인이에요. 읍장은 무조건 일본인만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아무리 선거를 해서 읍위원을 뽑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거 해봅시다 해봤자 일본인 읍장이 나 싫어 하는 순간 그걸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1920년 그 3.1운동에 깜짝 놀란 총독부가 1920년부터 도의원을 뽑아요. 도협의회라고 해서 요즘으로 지금 도의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면의원을 뽑았었어요. 면이 아무리 기능이 없지만 면협의원 이래가지고 면협의원, 도평의원이구나. 지금 치면 도의원, 면의원 뽑았는데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읍을 만들면서 자치권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첫 선거가 1930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정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결국 일본인도 출마를 하고 조선인도 출마해서 묘한 또 이 경쟁을 또 붙이는 작업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하는 보통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후보 자격이 있어요. 1년에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만 입후보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얼마 세금을 내냐면 8원입니다. 8원. 세금을 8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8원 뭐 얼마 안 될 것 같죠? 뭐 하지만 8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193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학생들 월사금이라고 그러죠. 한 달에 내야 되는 학비 그게 기본이 1원이에요. 근데 그 1원을 못 내서 퇴학당하는 조선인 학생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8원을 한꺼번에 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큰 거였어요. 면석이가 한 달 월급이 보통 면석이가 한 20원, 18원에서 2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찰 월급이 제일 밑에서 시작하면 보통 한 3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맡은 걸어놔가지고, 읍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지지만 결정적으로는 읍장은 전부 다 일본인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름만 밝혀져 있고, 현재 제가 아무리 자료를 제 능력으로는 재임 기간을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이게 1917년에 바로 동원 들어간 입구에 왼쪽에 있었다고 하는 우편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던. 이것도 포츠로 이미 개량이 된 상태죠. 그러다가, 1936년, 24년인가? 25년도에, 일본식, 화양식이라고 하는데, 일본과 서양식을 섞은 건축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화양식 건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 모습은 현재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고, 이 나무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 나무들이죠. 그래서 울산에는 언제 이 우체국이 만들어지냐면, 1898년입니다. 원래 우체국은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처럼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문을 열고 그날 밤에 연회를 열었다가 그게 그날을 이용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 갑신정변 때 우체국을 못 열었어요. 그 이후로 못 열고 있다가 갑오개혁, 을미개혁 막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우체국을 문을 열게 됐어요. 그 을미개혁 때 이제 우체국이 열리면서 울산은 98년 6월 달에 우체국이라는 게 이제 임시 우체사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되고요. 1905년에 우편소라 됐다가 8년도에 이 당시 우체국은 전화도 관장을 했습니다. 이 우체국을 왜 굳이 얘기를 해주냐면 우체국이 단순한 우체국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우편환, 저금, 전신, 전화. 주목하는 현상은 바로 이거죠. 예, 세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없었어요. 세무서가 없으니까 세무서 역할을 이때는 우체국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편지 배달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세무서가 따로 만들어진 건 30년대 가야 그 세무서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끝발이 센 조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전화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힘이 셌죠.
그래서 울산에서는 전화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08년에 전화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방어진 사이. 왜 그러냐면 방어진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울산에 또 행정 중심은 울산 읍내니까 거기를 연결해야 되면 전화가 필요했던 거죠. 심지어 1930년에 이미 울산과 서울 사이에 시외 전화가 개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나 행정 관리들은 필요하면 서울과 전화가 연결이 이미 되고 있었던 거죠. 예. 이것 이외에도 곳곳으로 이제 시외 전화도 많이 개통이 되는데 이런 그 옛날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자료를 보면 그 광고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나와요. 보면은 실제로.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조사해보고 광고 이렇게 조사해보면 대부분은 사실은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 대부분 일본인들이고, 일본인들 뭐 한 1000명이 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 10명? 전화를 가지고 있을까? 그 격차는 사실은 굉장히 컸던 거죠. 그 다음에, 28년도에 만들었군요. 요건 이제 벽돌로 쌓은 우편국 돼 있는데 통신건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요 굳이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일본인들이 곳곳에 근대적인 어떤 시설이나 건물들을 많이 세우는데 그게 자기들이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창역 가면 옛날 건물 남창 역사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덕화 가면 덕화 역사. 그건 철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급에 누가 사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 그리고 역들은 급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 라고 형식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우체국도 거기 수준에 맞는 딱 그게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뛰어넘어서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창역이나 덕화역 옛날 그 역사들 좀 남아있는 걸 보면 생김새가 다 비슷하잖아요. 앞부분들은 삼각형의 박공으로 또 돼 있고, 그죠? 옆으로 쭉 나와 있는 형태로 되는 거. 그게 알고 보니까 멋들어진 게 아니고 다 거기 정해진 규칙에, 규격에 의해서만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요. 예. 이제 권력기구 가운데 이제 경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경찰보다는 헌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1905년 3월에 한참 러일 전쟁 기간이죠.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일본 헌병이 울산에 먼저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방어진의 울기등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울기등대의 그 당시에는 등대가 아니고 나무로 만든 등농이라 해야 되나? 그 형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그거 보여드릴 건데 그걸 그 울기등대에 세워놓고 뭐를 감시하냐면 동해 앞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러시아 군함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군함이 좌초하지 않도록 그 등대를 걷어 세운 거거든요. 말 그대로 독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독도를 일본 애들이 1905년에 장악했던 이유가 독도에 이렇게 딱 그 쓰면 주변 사방 80km가 보여요. 바다 사방으로 360도로. 그럼 그 사이에 지나가는 러시아 배를 확인하고 감독하고 추격하고 격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도를 일본이 1905년에 거기를 장악했던 거거든요. 그런 목적과 똑같은 형태로 동해안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 쪽에 등대를 막 일본 애들이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런 등대를 거의 못 세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등대가 세워지면 그 등대에 뭐를 연결하냐면 발견했을 때 보고가 빨리 돼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신. 전신을 하려면 전봇대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봇대를 세워야 전신줄이 연결이 되고 그게 부산 쪽이나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거를 누군가 경비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하고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헌병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의병들이 그거 자르고 그러면 잡아와서 사형시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헌병들이 들어왔던 게 아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들어왔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때는 전국에 헌병대란 이름 하나가 있었고 그 밑에 각 지방 중심 지역에
분대라는 이름으로 부산 헌병 분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행정 단위로는 분견소라는 이름으로 쫙 이렇게 헌병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 승리가 되고 난 뒤에는 헌병들 상당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할 일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을사조약 맺고 난 이후부터 의병들이 다시 또 확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다시 이것도 할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다시 헌병을 다시 우리나라로 또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좀 하는데 어떤 경찰보다는 울산에서는 일본 헌병이 먼저 모습을 보였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이 울산에 경찰서가 만들어진 게 1907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헌병보다는 조금 늦죠. 그래서 부산 경찰서 산하에 여러 중요 지점에 경찰 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분서 안에 장생포, 기장, 언양 여기에 주세소를 이제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1907년도에는 울산에는 분서라고 하는 조직 밑에 세 군데의 주재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울산이 아닌 거죠. 기장이었던 겁니다. 두 군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요 1907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울산에 들어와 있던 곳은 장생포입니다. 방어진이 아니에요. 방어진은 이제 러일 전쟁 끝나면서 어떤 분위기냐면요. 일본 애들이 동양인인데 하얀 백인 애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본 애들의 어떤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사실은. 그 기운이 일본 국민들이 다 느꼈어요. 그래서 1905년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 진출을 많이 해요. 특히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일본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방어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장생포는 그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래 때문에 그래요. 고래 때문에. 근데 장생포는 1899년에 이미 러시아가 장생포의 포경 기지를 미리 선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옆에 곁다리로 들어와 있는데 좋은 자리를 못 찾아오고 있으니까 짱을 보고 있다가 러일 전쟁을 딱 승리한 순간 러시아 애들을 쫓아내고 일본 애들이 거기를 딱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05년 이후부터 일본인들이 장생포에 많이 들어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재소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방어진은 항구로 조금씩만 이용할 뿐 크게 개발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울산이 육지가 아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뭐밖에 없었냐면 장생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곡식 같은 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수집해서 기성 같은 데 실으려고 그런다. 그럼 울산 읍내까지 쫙 모여든 곡식을 어디로 옮겨가야만 배에 빠르게 실어서 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장소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는 장생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생포가 1900년대, 1910년대까지만 해도 울산을 대표하는 항구였어요. 물자를 수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래만 단순히 유명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있고 그런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 주재소가 필요했던 거고요. 언양에 주재소가 있었던 이유는 언양은 여전히 이때만 해도 뭡니까? 울산과 다른 독자적인 언양군이다 보니까 분서는 설치하기에는 곤란하고 작아서 아랫단계인 순사 주재소를 두게 됐던 거죠. 이제 이 사진이 초창기 울산 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어디가 경찰서일까요? 그렇죠. 이게 울산 경찰서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요즘 동원 들어가는 2층으로 다시 복원된 바로 요 누각입니다. 예. 그럼 여기 뭘까요? 그렇죠. 아까 봤던 그 건물이죠? 우체국. 우체국 정면에서 찍은 사진 보면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던 거. 예. 그러니까 우체국, 그 다음에 군청,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경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벌써 일본식 게시판이 보이죠? 지붕 세워놓고. 예.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알림 같은 거 붙이는 거. 예. 옆에도 또 있죠. 원래는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나시죠? 완전 일본식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들, 궤목들이 한 그루, 두 그루, 이게 위치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돼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이 나무들이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평평한 수평이 아니고요. 저 길가에서 이렇게 쓰면 올라갑니다. 살짝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까지 높이가 차이가 나냐면 제 키. 네, 굉장히 높았어요. 올라가는 게 이렇게. 왜냐하면 평평한 상태로 조선시대부터 이미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삽도가 있는 장소는 예, 굉장히 근엄해야 되고 백성들이 우러러 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굉장히. 이 사진만 보면 이제 그건 잘 안 느껴지지만 여기 약간 보시면 여기가 올라가는 형태로 약간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1917년에 찍은 경찰서 정문입니다.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일장기를 걸어놨어요. 설마 태극기는 아니겠죠? 1917년에. 1917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요게 나무죠? 요 나무가, 이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문이라는데 이게 정문이 아니고 정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쪽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개체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큰 길가에서. 근데 옛날 그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동원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어진 형태로 들어갔던 거예요. 바로 요 이제 꺾어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석 보입니까? 비석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찍어야만, 그렇죠? 그래서 뒤편에 있는 나무가 이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구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장기 두 개를 겹쳐놨는데 아마 이거는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추측은 대충 아마 1917년에 그 품평회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박람회 같은 거예요. 그 행사가 1917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이 남았어요. 아까 봤던 울산군청 그런 사진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1967년 경찰서 앞에서요. 사람들 끌려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울산 시청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1967년도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 큰 길가 쪽입니다. 큰 길가 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파출소가 옛날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다. 울산 경찰서 들어가다 보면 정문 오른편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앞에요. 그렇죠. 북정공원 자리에. 파출소가 있고 파출소가 바로 뒤편이 경찰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1967년이니까 아마 대통령 선거 때인 것 같아요. 63년도에 박정희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4년 뒤인 67년도에 또 한 번 더 할 때 그때 아마 연설과 관련돼서 아마 잡혀가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지금요. 이 사진들은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다 없어졌던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913년에 이제 경찰서하고 헌병이 어떻게 바뀐지 보시면 이제 1913년도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도 단위의 경무부라고 하는 도경찰서인 거죠, 쉽게 말하면. 도경찰서가 생기고요. 경무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단위별로 이제 경찰서가 하나씩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울산 경찰서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주재소, 이때는 경찰관 주재소 이렇게 불렀는데,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의 둠. 그래서 울산군의 두 동과 두 소를 빼고 울산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울산경찰서 관장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울산경찰서 어디를 또 다루고 있냐면 양산군의 외남면도 울산경찰서 담당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양산군의 외남면이 어디냐면 서생입니다. 서생. 예. 서생이 지금은 울산이 가지고 있던 거 반, 양산이 가지고 있던 반을 합쳐서 지금 서생이 됐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양산에 있었던 외남면을 포함하되 대신 두동과 두서는 울산 경찰에서 맞지 않음이라고 됐거든요. 그럼 두동과 두서는 누가? 헌병이 하겠다 이거죠. 그럼 헌병은 어디로 가냐면 헌병은 울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언양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헌병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면서 곳곳에 헌병대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경상도에는 진주가 도청입니다. 경상남도가 도청이 1925년까지 진주가 도청이었어요. 그러다가 25년도에 부산으로 도청이 이사를 갔거든요. 나오니까. 그러다가 진주에 이제 헌병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헌병 분대가 있고요. 헌병 분대 밑에 여러 곳에 분견소가 있는데 울산에는 헌병 분견소가 없었어요. 울산은 경찰들이 담당하고요. 헌병은 어디로 가냐면 언양으로 간 거죠. 아직까지 언양군이 있죠. 1914년에 합쳐졌으니까. 언양군일 때 언양에는 경찰서를 둔 게 아니고 헌병 분견소를 둔 거예요. 그렇다고 왜 헌병을 군사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의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정미의병이라고 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의병들이 평지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빠치산처럼 전부 다 산속으로 숨어야 되니까 이 주변 지역에서 의병들이 숨던 것은 똑같아요. 빠치산하고 똑같이 신불산이나 가지산이나 배내골 이런 높은 산을 의지해서 의병들이 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병들도 기습을 하게 되면 언양이나 이런 쪽을 막 기습을 한단 말이죠. 양산, 하북면 이런 데, 통도사 있는데 그런 쪽을 기습을 하니까 그쪽의 의병들을 토벌하면서 그 지역을 누를 수 있는 경찰보다 힘이 센 무력. 그래서 헌병을 언양에 둔 거죠. 그래서 언양 분견소의 이름으로 언양 상북면이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상북면은 지금 상북면이 아니고요. 언양 군대, 지금 언양읍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뀝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언양에 헌병대가 있으면서 담당한 지역이 언양군 전체, 양산군의 하북, 울산의 두동과 두서.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이어지는 곳들이잖아요. 거기는 헌병들 너희들이 담당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헌병대는 1914년 8월 달에 폐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914년 3월 달에 합쳐졌잖아요. 두 개가. 언양하고 울산이요. 그러니까 헌병도 없어지면서 그냥 전체는 경찰이. 왜 가능했냐면 의병들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1910년 이후로 나라 망한 이후로 이제 의병들이 옛날같이 없으니까 이제 헌병을 오랫동안 두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헌병 경찰이라고 할 때 그 헌병 경찰이 모든 것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 아니에요. 중요한 장소에는 헌병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상황이 안정이 되고 이러면 헌병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경찰로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3.1운동 때 병영에 헌병들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도는 3.1운동 때를 다룬 이제 지도를 확대를 시킨 건데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파일로 다운을 받아도 이게 너무 흐려서 제가 독립기념관에 한번 갔더니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웬 떡이야 싶어서 사진을 부탁해서 찍었어요. 근데 초점이 좀 흔들렸는데 1919년 이제 3.1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기존의 소수의 헌병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뭐를 요청했냐면 일본에 연락을 해서 6개 사단에서 한 사단당 1개 대대의 군대를 요청을 하게 돼요. 1개 대대니까 뭐 한 얼마쯤 됩니까? 400 얼마쯤 되겠죠? 500명? 아마 이 정도 되겠죠? 1개 대대면. 그러니까 그 6개 대대를 일본에 있는 사단에서 6개 대대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 6개 대대를 조선 8도에 배분을 시켜요. 그 군인들이 이제 배치가 막 됐는데 그 배치된 장소 중에 하나가 울산이었던 거예요. 까만점. 여기 보면 증파병력이란 말이 보이죠. 원래 헌병 수비대가 있던 곳.
원래 헌병은 울산에는 부산, 밀양, 그다음에 진주도 까먹었네. 아, 여기 있구나. 거창. 원래 경남에는 1910년대 헌병은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4월 초에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잘 남아 있어요. 이때 이 명령서라든지 이게 날짜별로 다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4월 2일 날부터 막 명령서가 일본 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군대 배치를 어디를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지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추가 증파된 군인들이 이제 검은 점이 찍혀 있는 곳 울산, 그다음에 이건 청도고요, 경북. 그다음에 이건 창녕, 의령, 고성, 하동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함양 이런 곳에 산청 이런 곳에 이제 군대가 추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3.1운동 병영 3.1운동 보면 그 회고록이나 이런 거 보면 만세를 막 부르는데 병영 주재소에 경찰들이 못 막으니까 읍내에서 증파된 순경과 경찰이 진압을 수십 명이 했다. 그런데 일본 측 자료를 보면 13명이에요. 13명. 수십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산경찰서 본서에서 8명의 경찰과 서장을 포함한 8명의 경찰과 5명의 수비대를 병영에 파견하여 병영 3.1운동을 진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회고록을 남기신 그 3.1운동 가담했다는 분들이 남긴 거 보면 수비대 수십 명이 읍내에서 와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 맞냐는 참 고민이 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기록의 정확성은 일본 쪽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사실. 근데 그때 아마 만세를 보던 분들도 뭐 병영 주재소에 있던 경찰에다가 본서와 수비대 하면 한 20-30명, 한 20몇 명쯤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막 흥분한 상태에서 앞에 한 4-5줄로 쭉 써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걸 수십 명이라고 표현은 할 수는 있겠구나 생각이 언뜻 들긴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따져보니까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튀겨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좀 창피한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일본 경찰들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실제로요. 그렇죠. 칼과 총을 들고 딱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 언양에서는 돌을 던졌다 그래요. 주재소 쪽으로 돌을 막 던지고 투석을 했고요. 병영에서는 막고 있는 그 순경에 총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안 뺏기려고 이제 총을 쏴대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그 다음에 안 먹힌다 그죠? 마우스가 한 번만 자 그러면 실제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32년 자료를 가지고 울산의 경찰력이 실제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세력들인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시면 경찰서는 이제 1908년에 1908년 7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부 한 명, 이제 서장입니다. 서장 이 사람이 경부보 부장, 순사 부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을 순사 부장이래요. 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910년대까지 만들어진 순사 주재소는 요까지 뿐이에요. 장생포, 언양, 남창, 방어진, 웅천, 병영, 정자, 두소. 머릿속으로 저번에 지도 봤던 걸 생각해 보시면 울산이랑 큰 넓은 지역에 있어야 할 중요한 지점에 주재소를 하나씩 두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장생포 당연히 일본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어진? 당연히 일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언양은 저쪽에 원래 있던 또 다른 행정구역이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남쪽도 하나를 맡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창. 그다음에 이쪽 서창으로 가는 쪽에 뭔가 또 거기도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좀 많죠. 옛날 대한제국 시대 때 이 애들이 좀 반항 기질이 많은 곳. 변형. 그다음에 저쪽은 강근 저 산 너머 바닷가 쪽. 예. 그다음에 이쪽은 저 북쪽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는 요 정도뿐이었어요. 울산에. 그리고 주재소에는 몇 사람이냐면 적으면 3사람. 예. 많아봤자 제일 많은 곳이 방어진이에요. 7명입니다. 여기는 다른 데와 좀 다르죠. 경부보입니다. 수서장 바로 밑에 있는, 왜냐면 여기는 일본인들이 이때가 되면 제일 많이 사니까 기본 인원이 한 3,000에서 5,000명이 기본적으로 일본인이 있으니까 숫자가 좀 많이 배치가 되는 거죠. 아, 1908년도에는 이제 파출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재소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승격이 돼서 주재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1명. 그러다가 이제 주재소가 되면서 3명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옛날 그 1910년대 때 보면은 헌병이 있으면 헌병 보조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꼼꼼하게 만들어진 걸 보면 보조원들이 더 악랄하게 나와요. 그렇죠? 아마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보조원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실제로 1907년에 그 헌병들이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 의병들을 누르기 위해서 그 해산당한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채용을 해요. 뭐로? 헌병 보조원으로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웠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이제 무례배라고 해서 그 해산당한 군인이 안 될 때는 어깨에 쓰는 그 소위 이제 건달 같은 사람들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헌병 보조원으로 고용을 또 해요. 그런데 그런 보조원들에 대한 숫자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 순사 보조원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순사 보조원이. 근데 대체적으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것은 순사 보조원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서 그게 과연 숫자가 얼마큼 됐지. 근데 그 부분들을 연구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조원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끈아풀이죠. 끈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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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끈아풀이라는 용어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 연구하는 교수들이 공식 용어로 그거를 글 쓸 때 써요. 끈아풀, 그런 사람들을 끈아풀이라 불러야 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불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보면서 과연 순사 보조원이 있었을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관련된 일을 쭉 보니까 보조원 얘기는 근데 우선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소수의 인원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추가로 모든 면에 주재소를 다 이제 3.1운동에 설치를 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년, 전부 다 20년이고, 20년, 그쵸. 3.1운동 타임인,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든 면 단위 수준에도 이제 주재소를 다 두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름이, 이제 위치하고 이름이 잠깐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곳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면에 이제 이런 무력 세력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순사 부장이 없어요. 대충 보니까 역시 순하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주는. 예. 아무래도 일본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쟤들 동네는 좀 억센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울산 경찰서도 당연히 단순히 순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간부를 하나 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오죠. 물론 나중에 이제 서생은 30년대 가면 굉장히 세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근데 20년대
때까지는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순사만 덜렁 이렇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네요. 빨리 해야겠다. 예.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자료 하나를 보시면, 과연 이제 울산 경찰서, 그러니까 주재소 뺀 울산 본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이 어떤 비율인가를 봤더니 서장은 무조건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계급의 경부로 조선인이 한 명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같은 계급이지만 서장은 될 수가 없지만 빠진 때도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장 밑에 지금 밑에서 이제 과장쯤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과장쯤 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일본인이에요. 조선인은 어쩌다가 한 명이 이 사람 아마 여기 가야 할 사람인데 이리 왔겠죠, 사실은. 예, 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급들은.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대장급들 아닙니까, 사실은. 순사부장, 파출소장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경우죠, 순사부장이면. 여기도 여전히 뭡니까? 거의가 일본인입니다. 조선인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일반 순사는 어떨까요? 일반 순사도 역시 일본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30명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산 본서의 경찰은 서장까지 다 해봤자 30명을 넘기지 않는 거죠. 물론 40년대가 되면 다른 지역 자료를 보니까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더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때 되면 징병, 징용, 경제사범, 그다음에 전쟁 준비 그런 것 때문에 경찰력을 굉장히 많이 늘렸대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울산은 요 밑에 말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숫자 변동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대충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최고의 무력인데 경찰이 일본인 위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주재소까지 포함했을 때, 주재소로 나가 있는 경찰까지 포함했을 때 평균 8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울산 전체의 경찰은 80명 정도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울산보다 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같은 자료를 보니까 수원도 85명에서 9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찰 병력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병력으로 일제 통치 권력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력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울산과 관련된 자료 하나를 보시면 1925년 5월 28일 시대일보에 나와 있는 울산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울산 청년의 이제 새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울산은 이제 어떤 게 문제일까요? 했더니 울산은 지금 보통 학교 6학년 마치고 나면 대부분 놀고 있다. 왜냐면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중학교도 없었고요. 중고등학교 가려면 외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죠. 돈을 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6학년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합니까? 순사나 면서기 정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당시에 글자를 깨우쳤는데 취직할 수 있는 울산에 무슨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회사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사 아니면 면서기 같은 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다른 곳보다 순사가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상 울산 출신의 경찰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울산을 놀렸어요. 뭐라고? 울산은 순사 소산지. 그러니까 울산은 순사 만드는 지역라고 울산을 비꼬더라. 거꾸로 따지면 이제 울산이 처한 그 당시 환경이 그런 거죠. 졸업을 해도 진급할 학교가 없고 어디에 취직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글을 깨우친 사람들의 선택은 상당 부분이 이쪽이 많더라. 실제로 친일 인명사전에 남아있는 울산 출신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의가 경찰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이름의 경찰들이죠. 그 다음에 재판소 얘기를 해드리면 재판소는 경남 도청이 있던 진주 밑에 울산 재판소 지청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울산과 언양을 통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소가 만들어진 건 1909년에 울산구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고요. 1912년도에 이제 부산지방법원 밑에 울산지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24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그러다가 폐지가 되지만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울산 등기소가 됩니다. 등기소. 요게 이제 생기게 되고, 근데 굉장히 문제가 일제강점기 때도 많았다 그래요. 1930년대가 되면 후반에 울산이 경남의 4번째 정도 세금을 많이 내고요. 4번째로. 그리고 범죄율도 경남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법원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절대 안 만들어주고, 언제 만들어주냐. 1982년 가서야 법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울산 사람들은 재판 받으려면 무조건 부산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예. 왜 번제가 많았을까요? 그래도 울산은 바닷가 쪽에서 나오는 이게 좀 컸어요. 어업 쪽이나 어장 쪽에서 나오는 게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이거와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남에서 거의 그런 게 한 4등, 늘 4등을 해요. 술도 4등이에요. 경남에 21개 군이 있었는데 늘 4등이에요. 범죄, 술, 도박, 세금, 그것도 다 4등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산, 뭐 진주, 마산 이렇게 뭐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법원 사진입니다. 예.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그저 소설대문처럼 돼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일본식 지처럼 졌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본식 기와를 얹었는데 안에 내부는 이제 일본식으로 돼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게 또 놀랍게도 아직도 이거 건축할 때 만들어졌던 도면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도면이. 인터넷에. 다른 데는 도면이 안 남아 있는데 이 법원 지청은 도면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같은 느낌인데, 예. 아직도 사실 저 있긴 하지만, 핵심되는 이제 관공서는 군청, 읍사, 무서, 경찰서, 우편구, 비행장은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어디입니까? 신정동 쪽에, 예. 그 삼산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무선전신국은 아까 보셨던 북정동 위쪽에, 그 다음에 지방법원 출장소, 부산 세관 울산 충산소. 이거는 아마 저 방어진 쪽인데 울산에 있었구나. 위치를 못 잡았겠어요. 미국 검사소라는 게 있었고, 수리조합. 이것도 1928년인가 수리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상 소학교, 그 다음에 울산 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대로 된 그 다음에 중등학교가 이겁니다. 2년제. 26년 돼서야 2년제 중학교 과정 학교가 처음으로 울산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소방조가 있죠. 이제 소방조라는 그 일본식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1911년에 울산 읍내에 일본인들, 조선인을 합쳐서 불을 끄는 소방조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뒤에 방어진, 병영, 언양, 차례 순서대로 소방조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는 약간 민간기구 비슷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관, 반민 비스무리에 섞여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37년도에 35년에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여기 저쪽으로. 그러니까 겉터가 이제 비었으니까 거기에 소방회관이라고 하는 거를 세웠고, 그게 현재 계속 그 터가 있지만 소방관, 소방서로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걸 굳이 가르쳐 드리냐면, 이게 일제강점기 말이 되면 이 소방조가 경방단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뀝니다. 경방단. 경방단은 이제 뭐냐면 37년부터 중일전쟁이 시작되니까요. 굉장히 이제 이 일본이 전쟁 분위기가 농후해지고, 초반에 일본이 뭐를 고민했냐면 중국 비행기가 조선을 폭격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했었다 그래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제주도 모스포 거기서
알뜨르 비행장에서 일본군 비행기가 상하이를 폭격하러 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꾸로도 생각했던 거죠. 중국 놈들이 열받으면 비행기 몰고 조선반도까지 올지도 몰라. 라는 고민들을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비행기 공습을 대비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까 했더니 결국 이 조직을 개량시킨 거죠. 소방조를 끌어모아서 이제 공습을 대비하는 방공 시스템과 원래 하고 있던 소방, 여차하면 경찰 보조 역할. 예를 들어 뭐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그걸 막는 경찰 예비병력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 되냐면 방공은 울산 바닷가 쪽에 곳곳에 막루를 세워요. 막루를. 그래서 방어진의 그 이제 그 슬도 옆에 거기에도 막루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방어진 신사 뒤편에 그 산에도 막루를 세우고, 그다음에 증언 들은 거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단지 있는 그쪽에 거기에도 이제 이런 막루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매일같이 올려보내서 하늘을 감시하게 해요. 비행기 날아오나 안 날아오나. 그런 일을 실제로 맡겼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이제 상당히 어찌 보면 전쟁 상태에서 막강한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경방단이라고 해서. 일본인이 단장을 맡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 자리는, 원래 세무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없다가 34년도에 이제 세무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6년도에 자기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왔었고, 이 터가 해방 이후에 이 건물로 바뀌었죠. 삼성 건물. 아, 개보입니까? 삼성입니까? 삼성이죠? 예. 지금은 무슨 센터로 바뀐 것 같던데, 예. 그 터가 원래 역터였다가 세무서였다가 삼성을 갔다가 지금 무슨 센터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건 또 왜 제가 또,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세무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 교양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 세무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들어 다니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안 내는 거예요. 막.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세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도 많이 행사하고 이 세무서 직원들이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을 세금을 내도록 교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한 것 중에 가미시바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어떤 공연을 하게 돼요. 우리말로는 정의연극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혹시 비슷한 거 어렸을 때 봤던 기억 납니까? 이런 거 무슨 자전거에 뒤편에 박스떼기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거기 보면 그림 같은 거 있고 그림 바깥 끼우고, 예, 예. 그럼 애들이 와 몰려가지고 여기 몰려가지고 와 이게 뭐지 막 쳐다보면 이 사람이 요 그림 같은 거 하나씩을 바깥 끼워서 이건 말이야 이런 건데 이것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예, 예, PT죠. 요즘으로 지금 슬라이드 돌리듯이 이거를 가미시바이라 그래요. 일본 말로. 원래는 이게 1923년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엿팔던 일본인들이 엿장수들이 엿을 팔기 위해서 만든 방식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상술이었대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거를 1937년 이후에 이거를 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식한 글자도 모르는 이 조선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지, 말을 잘해서. 실제로 했답니다. 이렇게. 세금 아니요. 나중에 40년대 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라는 것까지도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죠. 네, 군대를 가야 된다. 실제로 그 당시 사용하던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전라도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집안을 그 유물을 수습하다 보니까 일본어로 된 몇 장이 나온 거예요. 또 보니까 가미시바이가 사용했던 그 자료가 실제로 나왔어요. 형의 개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오빠의 개선이라는 겁니다. 오빠가 이제
군대를 가서 무궁을 세워서 돌아왔다. 뭐 어떤 내용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호적을 잘못이 돼서 군대를 못 가게 됐는데 아버지 보고 호적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런 귀찮은 거 왜 해? 그래도 호적을 고쳐야 올바르 됩니다. 호적을 고쳤더니 바로 군대 끌려가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무궁을 세워서 돌아오게 돼서 기뻐했다. 예, 그 여동생이 좋아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여기다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울산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나와요. 울산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방어진 쪽에는 좀 작지만 이런 시설들이 쭉 있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죠. 예. 요게 좀 특이하다, 그죠? 예. 요거만 좀 약간 다르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어떤 무력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한다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선인들을 통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거든요. 이게 이제 울산 신사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지금 실제로 그 광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높죠? 예. 집들이 세워져 있는 그 뒤편. 거기쯤 될 거예요, 아마. 예. 여기가 이제 당이고, 여기가 도리죠, 도리. 예. 도리가 이제 일본 신사의 특징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예, 학생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울산 공고 학생들. 그 당시는 울산 공립 농업학교. 예. 그러니까 울산 농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5년제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섞여 있는 5년제. 그래서 지금 신서참배하러 간 거예요. 근데 벌써 복장도 자체가 완전 군복이죠, 군복. 예. 왜냐면 울산 공립농업학교가 37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근데 37년도에 이미 중일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 분위기 자체가 전시 체제로 이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사참배하고 있는 실제 모습이고, 요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지금 제가 못 찾아내고 있는데, 아마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여학생들이 있어요. 이쪽 편에. 그래서 아마 이건 초등학교, 아마 울산 초등학교 그 옆에 학생들이 아마 절을 하는 모습인데, 이 자료가 아마 울산 초등학교 100년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실려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일정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이런 식의 일본 귀신을 위해서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울산에는 대표적인 신사가 3개가 있었습니다. 1923년에 울산 신사가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7년도에 방어진과 장생포에 신사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요거는 뭐냐면 정식 인정받은 걸 말해요. 인정받은 게 23년, 27년이라는 거고요. 만들기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급을 정해가지고 인정한 게 요때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말이 되면 면 단위로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면 단위로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또 만듭니다. 학교 건물 안에도 이제 일본 귀신을 받드는 재단을 전부 다 만들 거를 얘기하고, 실제로 증언 같은 걸 보면 해방 직후에 일본 애들이 그걸 어떤 데서는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게 빼서 퍼뜩 가져가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때려 부신 것도 있고, 뭐 불태운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시까지만 제가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빠르게 해서. 이제 울산의 학교 1919년 기준으로 보통 학교, 초등학교가 3개밖에 없었어요. 1년짜리 농업학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1년짜리. 이게 1914년인가 생겨가지고 1년짜리인데 초등학교 4년을 졸업하면 1년짜리를 추가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19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22년까지 있었던 학교예요. 요거는 아까 말했던 2년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게 됐냐면 이제 교육청 문서 보관을 이제 졸업대장을 뒤지다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졸업자 명부가 파악이 됐고 그 졸업자 명부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관술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관술이 보통 보면은 초기 학력에 보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중동학교에 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대학을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4년제 사립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1년제인 요 학교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대 교육을 받은 거죠, 이관술은. 그리고 졸업하고 한 3년인가 4년 뒤에 서울의 중동학교를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입학이 안 되고 1년짜리다 보니까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중간 과정이 한 번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을 찾거나 인정을 받는 검정시험처럼. 예. 어떤 무슨 과정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요 졸업 명부를 지금 이미 다 확보를 했는데 재밌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소위 이제 울산에 인내 뭐 하는 이런 소위 이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이것도 사실 인맥이잖아요, 자기들. 유일한 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립학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4개, 서당은 94개, 일본인 학교가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저렇고요. 사립학교는 저렇고, 그 다음에 일본인 학교는 나중에 총 5개가 되는데 소위 19년에는 4개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어디가 빠졌죠? 언양이 빠졌죠? 나중에 언양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울산 읍내, 요건 장성포입니다. 장성포를 처음엔 울산만 이렇게 볼 거예요. 울산만의 안에 있는 곳이다 해서. 그 다음에 방어진, 서생, 나중에 언양. 그 5개의 일본인 학교가 있는 겁니다. 학교가 별로 없죠. 병영은 일본인들이 거의 안 살았어요. 20년대 중반에 기록을 보니까 병영에는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워낙 거기는 이제 병영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자기들만의 그 군대부터 내려오던 끈끈한 그게 있잖아요. 이때 없었습니다. 병영은 3.1운동 이후에 공립으로 바뀌어요. 예. 사립학교는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일신이죠. 일신이 이제, 일신학교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공립으로 이름을 바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빠진 거죠. 당시 울산의 인구가 13만 2천 명이고요. 일본이 3,500쯤 됐어요. 울산 사는 사람들이. 예. 근데 학생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서당 빼고. 예, 13만 중에 학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엄청 많은, 1,000명이 채 안 되죠. 예. 요거는 이제 언양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1913년 3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식 학제를 따랐기 때문에 졸업식을 3월 말에 합니다. 4월 1일이 개학이고요. 그래서 1919년 3월이니까 3.1운동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조선인 교사 1명,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명단은 다 남아있어요. 선생님 명단. 일본인 교장, 일본인 교사.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역시 1910년대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던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선생님들도 칼 차고 다녔다더라 하는 거를 울산에서도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복장을 보시면 모자는 다 썼어요. 모자가 중요해요. 모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장은 뭐 그냥 한복 두루마기 입는 형태지만 그냥 모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난 그래도 공부한 학생이라는 걸 상징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20년대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20년대 가면 아까 봤던 20년도 2년제 학교가 여기 생기는 거고요. 사립학교는 더 줄었고 공립학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학생 수, 그죠? 조선인 학생, 뭐
교원수구나. 학생수가 아니고. 예. 교원수도 이렇게 일본인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일본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차이점이 1인당 학생 경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다닌다는 건 진짜 가난한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 이 정도까지 다닌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당시로는. 예.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는 일본인들 울산에서는 처음 27년도에 면 하나에 무조건 하나에 초등학교 하나 다 생깁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경상남도에서는 1등입니다. 예. 경상남도에서는 1등 했어요. 희한하게도. 예. 이건 4등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면당 무조건 초등학교 하나 다 세웠어요. 근데 17가 아니었어요. 1개년에 예. 공립학교 한 개. 예, 예. 처음 27년도에. 이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예. 실제 일제 강점기에는 1개년에 예. 1개 보통학교를 하나를 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선학교를 허용을 해주지 않는 거죠. 조선인 학교를? 아니, 1개 보통학교가 있어요. 예, 예. 보통학교가 있는 일본인 교장이 왔다가 예, 예. 동부 같은 남초등학교가 예. 사립에 전환해서 예. 공학교가 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학교만 허가해주는 정책을 취했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약간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예, 예. 그 좀 이따가 나중에 시간 나면 따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요. 예, 일단 시간이 바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서당, 뭐 강습소, 야학회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말 들었던 보성학교는 사실 정식 학교가 아니고요. 여기에 속해요. 여기. 예. 강습회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학교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지칭을 했고 또 사실 가르치는 교과목은 똑같아요. 정식 학교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는. 왜냐하면 이 학교 강습소는 1년 단위마다 늘 허가를 받아야 돼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열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좀 있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자료로 과연 그러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다 보시면 한국 사람이 조선인이 교장인 학교가 있습니까? 예. 한 분 있다 그죠? 이건 일본인 학교고요. 심상자가 붙었으니까. 심상은 일본에서 쓰는 심상은 보통의 이런 뜻입니다. 보통을 심상. 우리가 심상하지 않네. 심상치 않군. 그러니까 평범하군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다네. 그러니까 보통이란 뜻이에요. 일본인들은 초등학교를 그냥 심상학교라고 불렀던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지금 여기만 한국 이름이죠. 위에 있는 송정시는 일본인이에요. 이것도 일본인이고요. 여기도 일본인. 그러니까 지금 24개인가요? 28개 학교인데 유일하게 조선인 교장인 학교는 삼동보통학교. 예. 선생님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이면서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가기 싫은 거예요. 삼동이니까 얼마나 그 시골입니까? 지금도 좀 멀잖아요. 예, 백제학교. 예. 나머지는 다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 교장이고. 교장이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교장이 뭐 미국인이라든지 중국인으로 다 돼 있다. 그런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많은 자료가 있는데, 하여튼 교육과 관련된 얘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는 이제 병령초등학교입니다. 그 당시 학성 공립보통학교를 했으니까 교장이 이제 미야자키라는 교장인데 옛날 뭐 요즘 선생님들 중에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엔 더 심했던 거죠. 비품을 막 갖다 쓰고 술 마시러 너무 자주 다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죠. 요즘은 완전히 이제 성추행이죠, 완전히.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선생님도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졸업생들한테. 예. 너희들 뭐 졸업해봤자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나고 예. 청년회 회원들과 이제 싸우고 이제 사단이 커졌어요. 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그 당시 인식이 상당히 저렇게 돼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며칠 지난 8월 31일 날 신문에 보도된 이제 자백이죠. 스스로 인정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가서 하투 가르쳤네요. 예. 야, 좀 이상한 말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동창회에서 이제 이런 걸 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교장이 동창회를 없애버려요. 예. 이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동창회는 그 당시 동창회는 세죠.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밖에 없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짱이었는데 유지인데 동창회에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일본인 교장들이 아예 동창회를 없애버리거나 아예 뭐 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자주 일어나요. 참고로 1930년에 울산 사람 14만 명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입니까? 일본어와 한글을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6%밖에 안 돼요. 글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무려 82%의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고 있었어요. 심각하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골치 아파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둬야 뭐 민족이 어떠니 이런 말을 써서 그 사람이 개념 그렇지 민족 이렇게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말로는 되는데 다 일일이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문제가 되죠? 일본 애들한테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미국하고 붙으면서 이제 전투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 조선 애들 군대를 끌고 가셨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을요.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알아듣게 해줘야 얘들을 군대 가서 총은 이렇게 쏘는 거고 칼은 이렇게 꼽아야 돼. 그래서 1937년 이후부터 갑자기 초등학교 진학률이 50%를 넘어요. 전국적으로. 일본 애들이 왜 갑자기 학교를 안 만들어주다 만들어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켜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알아야 기계가 고장났을 때 설명서라도 보고 고치기라도 할 건데 아예 모르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계속 일본이 징병을 44년대에 가장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글자를 가르쳐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터 가서 갑자기 총을 거꾸로 대면 어떡하지? 이거를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병이 실제로는 1944년에 징병 1기, 45년도에 징병 2기가 왔어요. 그래서 징병 1기가 20만 명, 징병 2기가 20만 명. 그 앞에 있었던 애들은 뭐죠? 지원병이에요, 지원병. 육군 지원병, 해군 지원병. 지원해라. 물론 지원을 해서 간 사람도 있고요. 할당이 된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할당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울산에 이번에 50명 하면 50명을 나눠서 무조건 지원한 것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병제를 계속하다 이걸로 안 되니까 결국 징병을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그죠. 우리가 이 문명이라는 게 처음에 일본인들은 통치할 때는 무식한 조선인들에서 좋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빠져들고 급할 때는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1938년도에 총동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을 이제 철저하게 시키죠. 가르쳐 주되 일본인으로 만드는 한국 시민으로 만드는 교육을 이렇게 막 시키는 겁니다. 울산도
아까 보셨던 건 신사참배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안 넘어간다. 예. 울산도 이 강제 징용이라 해야 되나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 강제 징용이라 해야 되나? 근로 보국이라 그래야 되나? 학생들 동원해서 일시키는 거예요. 예. 이 학생들은 울산 농고 학생들이에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제 여기 써 있죠. 울산 공립 농업 학교. 여기 신정동이에요. 신정동. 처음에 이 학생들이 근로보국으로 끌려간 곳은 자기 학교 운동장 고르게 펴기였었어요. 그러다가 42년, 43년 되면 울산 비행장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그런 데 또 동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군사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사실 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교련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울산 공고 사료관이 있어요. 역사관이. 거기 가면 그 앨범들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앨범들이 보관이 돼 있고요. 그 앨범 안에 그때 당시는 자랑스럽게 찍고 남긴 사진들이에요. 이런 사진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면 군국 기분, 군국 분위기. 그러니까 37년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싹 군사적인 측면으로 모든 분위기가 싹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기마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안타까운 건 이제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할 시간이 40년 넘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배웠던 거를 그대로 썼던 거고요. 가장 간단으로 차렷 경례는 과연 우리 거 맞나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스승님한테 만나면 인사를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진짜. 진짜 몰라요. 거의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팅 뭐 이런 거 그나마 이제 살려낸 게 아자라는 단어가 썼다. 아자가 실제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팅을 조선시대 때는 아자 이렇게 했대요. 그거는 이제 찾았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걸었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으면서 했는지는 실제로 우리가 다 까먹었어요. 한 4, 50년간 사이에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위기가 다 일본이 한 통치를 한 40년 받다 보니까 글로 다 가버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막 치고 있네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예.